아들은 늘 가난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새벽 5시 알람 시계가 울리기도 전에 눈을 떴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아버지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죠. 어젯밤에도 늦게 들어오셨던 것 같은데 벌써 일어나실 시간이었습니다. 아빠, 일어나세요. 아버지는 몸을 일으키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40대 중반이셨지만 이미 허리가 많이 굽어 있었죠. 건설 현장에서 20년 넘게 일하신 흔적이었습니다. 너는 더 자렴. 아직 일찍이야. 괜찮아요. 신문 배달 나가야 해요. 그렇습니다. 아들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새벽 신문 배달을 했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 집에 보태드리기엔 턱없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자신의 용돈이라도 벌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버지와 아들 둘이서 나란히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 두 사람의 모습이 묘하게 닮아 있었죠. 특히 눈가에 피로한 기색이요. 오늘도 힘내자, 아들아. 네, 아빠도요. 이런 대화가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특별할 것 하나 없는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일상이었죠. 아들이 신문 배달을 하는 동안 아버지는 도시락을 싸셨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게 그리 많지 않았지만 어떻게든 든든하게 만들어주려 노력하셨어요. 밥 좀 더 먹어라. 공부하려면 기운이 있어야지. 아빠는 드세요. 저는 충분해요. 사실 둘 다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서로에게 양보하려 했죠. 이런 작은 배려들이 모여서 하루하루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학교에서 아들은 항상 조용했습니다. 친구들이 새로운 옷이나 신발 이야기를 할 때면 자연스럽게 뒤로 빠져 있곤 했죠. 부러운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가진 게 없다고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었어요. 야, 너 왜 맨날 똑같은 옷만 입고 다녀? 가끔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냥 웃어넘겼어요. 이거 편해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다른 옷이 없어서였죠. 하지만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들은 다른 곳에서 인정받으려 노력했습니다. 공부였죠. 돈은 없어도 머리는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매일 밤 작은 책상에 앉아서 공부했습니다. 형광등 하나로는 조금 어두웠지만 참았어요. 전기세도 아껴야 했으니까요. 공부는 잘하니? 아버지가 가끔 물어보셨습니다. 네,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 우리 아들 똑똑해. 나처럼 되지는 말아야지.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버지를 존경했거든요.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가족을 위해 묵묵히 견디시는 모습이요. 하지만 동시에 다짐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아버지를 편하게 해드리겠다고요. 시간이 흘러 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성적은 상위권이었지만 집안 사정은 여전했어요. 오히려 더 어려워졌죠. 교육비가 만만치 않았거든요. 학원은 못 보내주겠다.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아요.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미안하다, 아들아. 아빠가 무능해서. 그런 말씀 마세요. 저 열심히 할게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학원 대신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집에서는 전기세가 부담되니까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하고 집에 들어갔죠. 친구들은 하나둘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과외도 받고요. 점점 성적 격차가 벌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요즘 성적이 조금. 담임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학원은 다니고 있니? 아니요. 그럼 과외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대학 가려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아버지와 마주 앉았습니다. 아빠, 저 정말 괜찮아요. 꼭 학원 다니지 않아도 대학 갈 수 있어요. 그래도
다른 애들은 다 다니는데 저는 달라요. 더 열심히 하면 돼요. 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한계가 있었어요. 좋은 교재도 좋은 강의도 다 돈이 필요했거든요. 성적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상위권에서 중위권으로 다시 중하위권으로요. 이러면 대학이 스스로에게 실망했습니다. 아버지에게도 죄송했고요. 어느 날 밤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거실을 지나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가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계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꼭 갚겠습니다. 비톡촉 전화였습니다. 아들은 문 뒤에서 몰래 들었어요. 아이 교육비 때문에. 네, 죄송합니다. 이번 주말까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 때문에 아버지가 빚까지 지고 계셨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아무것도 모르는 척 했습니다. 아빠, 저 대학 안 가도 돼요. 무슨 소리야? 공부 열심히 해서 꼭 대학 가야지. 아니에요. 고등학교만 나와도 충분해요. 빨리 일해서 아빠 도와드릴게요. 아버지는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절대 안 돼. 너는 꼭 공부해야 해. 나처럼 살면 안 된다고. 하지만은 없어. 대학은 꼭 가야 한다. 그날부터 아버지는 더욱 일찍 나가시고 늦게 들어오셨습니다. 주말에도 일하셨어요. 몸이 많이 힘들어 보였지만 절대 내색하지 않으셨죠. 아들도 더 열심히 했습니다. 신문 배달에 더해 주말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시작했어요.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어서였습니다. 공부에 지장 있으면 그만둬라. 괜찮아요. 시간 관리 잘할게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몸도 힘들고 공부할 시간도 부족했어요. 성적은 더욱 떨어졌죠. 고3이 되자 주변에서 수시 준비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소개서, 포트폴리오, 면접 준비, 모든 게 낯설었어요. 선생님, 수시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일단 학원에서 상담받아보는 게 좋겠는데. 또 학원 이야기였습니다. 아들은 그냥 인터넷으로 혼자 알아봤어요.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막막했습니다. 특별한 경험이 없었거든요. 해외 연수나 봉사활동, 수상 경력,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신문 배달과 편의점 아르바이트 뿐이었어요. 이걸 어떻게 포장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결국 정시로 승부를 걸기로 했습니다. 수능 한 방으로 인생을 바꿔보자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쌓인 격차를 몇 달로 따라잡기는 힘들었거든요. 수능 당일 시험장에 가면서도 불안했습니다. 잘 보고 와라, 아들아. 아버지가 등을 토닥여 주셨어요. 손이 참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네, 열심히 할게요. 시험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특히 수학에서 막혔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었죠. 성적표를 받는 날이 왔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도 낮았어요. 원하는 대학은 어림없었죠. 괜찮다, 아들아. 재수하면 돼. 아버지는 의연하게 말씀하셨지만 눈가에 실망감이 역력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미안할 게 뭐 있어. 내가 열심히 했는데. 하지만 재수는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1년을 더 투자할 여유가 없었거든요. 아버지도 나이가 드시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았고요. 결국 지방의 작은 대학에 진학하기로 했습니다.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곳이었어요. 여기도 좋은 학교야. 아버지는 애써 밝게 말씀하셨지만 아들은 알 수 있었습니다. 실망하고 계시다는 걸요. 대학 입학식 날 아버지가 함께 가자고 하셨습니다. 아빠는 일 가세요. 저 혼자 갈 수 있어요. 아니야, 우리 아들 대학 입학식인데 어떻게 안 가냐?
그날 하루 일당을 포기하고 함께 가주셨어요. 입학식장에서 다른 부모들을 보니 차이가 느껴졌습니다. 옷차림부터 달랐거든요. 하지만 아버지는 당당하셨습니다. 우리 아들 대학생 됐다.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더 좋은 대학에 보내드리지 못해서요. 대학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여러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학업과 병행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학점은 중간 정도였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한계가 있었어요. 다른 학생들처럼 오로지 공부에만 집중할 수는 없었거든요. 취업 준비 시즌이 왔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토익 고득점에 자격증까지 여러 개씩 따고 있었어요. 인턴십 경험도 풍부했고요. 너는 뭐 준비했어? 토익은 800점 되고 그것뿐이야? 요즘 그 정도로는 어려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돈도 시간도 기회도 부족했거든요. 졸업을 앞두고 취업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수십 곳에 이력서를 넣었지만 서류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드물게 면접 기회가 생겨도 합격하기 어려웠습니다. 경험 부족이 치명적이었거든요. 지원 동기가 구체적이지 않네요. 이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해 보입니다. 면접관들의 평가는 대체로 비슷했습니다. 몇 개월째 취업 준비를 이어갔지만 성과가 없었어요. 조급해지기 시작했죠. 아들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라. 아버지가 위로해 주셨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나이는 먹어가고 있었거든요. 결국 중소기업 하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급여는 기대에 못 미쳤지만 일단 취업은 해야 했어요. 첫 직장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동기들과 비교하면 조건이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일할 수 있다는 게 감사했죠. 열심히 일했습니다. 늦게까지 남아서 업무를 배우고 선배들에게 많은 것을 물어봤어요. 얘는 참 성실하네. 상사들이 조금씩 인정해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한계는 여전했어요. 승진도 더디고 연봉 인상폭도 미미했죠. 다른 회사로 이직을 생각해봤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출신 대학이나 경력이 부족해서 선택권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20대 후반이 되어서야 조금씩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급여도 조금은 나아졌고요. 하지만 여전히 아버지께 용돈을 드릴 형편은 안 됐습니다. 자신의 생활비도 빠듯했거든요. 아빠, 죄송해요. 아직도. 무슨 소리야? 내가 잘 지내는 게 최고야. 아버지는 여전히 현장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50대 중반이 넘으셨는데도요. 어느 날 아버지가 갑자기 아프셨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심해져서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수술비가 얼마나 나올까요? 보험이 있으니까 많이 나오지는 않을 텐데. 그래도 몇백만 원은 각오해야 할 것 같네요. 아들은 당황했습니다. 그 돈이 없었거든요. 괜찮다. 어떻게든 마련하마. 아버지는 담담하게 말씀하셨지만 걱정이 많이 되셨을 거예요. 아들은 이곳저곳 알아봤습니다. 대출도 알아보고 지인들에게도 부탁해봤어요. 다행히 수술비는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빚이 또 늘었죠.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회복하는데 시간이 필요했어요. 한동안 일 못할 것 같다. 괜찮아요, 아빠. 저가 벌어서 생활비 드릴게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급여로는 두 사람이 생활하기에 빠듯했거든요. 다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본업과 병행하기가 힘들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몇 달 후 아버지가 다시 일을 시작하셨지만 예전만큼 많이 벌 수는 없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은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있었어요. 새로운 프로젝트 때문에 바쁜 시기였거든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아들아, 지금 어디야?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왜요? 아니야, 그냥 목소리 좀 듣고 싶어서. 평소와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뭔가 힘이 없어 보였어요. 아빠,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너는 몸 챙기면서 일해라. 네, 아빠도 무리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집에 들어가니 아버지는 벌써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침실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평온해 보이셨어요. 다음 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인사를 나눴습니다. 오늘도 힘내자, 아들아. 네, 아빠도요. 하지만 그날이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보호자분이세요? 환자분이 응급실로 실려오셨는데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죠. 심근경색으로 추정됩니다. 지금 응급수술 중이에요. 의사의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버지가 무사하기만을 빌 뿐이었어요. 몇 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최선을 다했지만 죄송합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떠나셨습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요. 장례식 준비를 하면서 아들은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게 꿈 같았거든요. 평생 가난 속에서 살아오신 아버지. 자식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신 분이었는데 그의 노력은 끝내 빛을 보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 날 모여든 조문객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아들은 장례식장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았거든요. 어제까지만 해도 오늘도 힘내자라고 말씀하시던 아버지가 이렇게 갑자기 떠나실 줄은 몰랐습니다. 조문객 명단 작성해 드릴까요? 장례식장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네. 부탁드립니다. 사실 많은 사람이 올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평생 조용히 사셨거든요. 직장 동료들 몇 명, 동네 분들 몇 분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오전 9시 장례식장 문이 열렸습니다. 첫 조문객은 건설 현장 팀장님이었어요. 예상했던 분이었죠. 고인께서 정말 성실하셨어요. 20년 넘게 한 번도 지각하신 적이 없으셨거든요. 감사합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건설 현장 동료들, 동네 아저씨들.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부터가 이상했어요. 고인과는 어떤 관계시죠? 처음 보는 중년 남성이 정중하게 조문했습니다. 옷차림도 꽤 격식 있어 보였고요. 저는 김 사장과 일을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김 사장? 아버지를 사장이라고 부르다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죄송한데 어떤 일을 함께 하셨나요? 아, 그게 복잡한 얘기인데요.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은 조문을 마치고 한쪽에 서 있었어요. 마치 뭔가를 기다리는 것처럼요. 10시쯤 되니까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장례식장 앞에 섰어요. 그리고 나이든 신사 한 분이 내리셨습니다. 운전기사까지 있는 걸 보니 꽤 사회적 지위가 높아 보이는 분이었어요. 실례합니다. 고 김철수 씨 장례식장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저는 한성건설 김 회장입니다. 한성건설? 꽤 큰 회사 이름을 들어본 것 같았어요. 아버지와 어떤 관계이신지. 고인께서는 저에게 은인이셨습니다. 은인이라니.
아들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김 회장이 영정 앞에 절을 올리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진심으로 슬퍼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고인의 아드님이시군요. 아버님께서 자주 자랑하셨어요. 예, 저를 자랑하셨다고요? 네.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아들을 키우셨는지 늘 감탄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버지가 다른 사람들과 그런 얘기를 나누신다는 게 상상이 안 됐거든요. 11시가 넘어가니까 사람들이 더 몰려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늦었네요. 이번에는 여성분이었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에 명품 가방을 들고 계셨죠. 고인과는 어떤? 저는 대신동 김미영입니다. 아버님께서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또 모르는 분이었습니다. 대체 아버지가 누구를 어떻게 도와주셨다는 건지. 김미영 씨가 조문을 마치고 나서 아들에게 다가왔어요. 실례지만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아버님께서 제가 어려울 때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거든요. 어떤 도움을 받으셨나요? 그게 말로 다 설명하기 어려운데요. 나중에 시간 되실 때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조문객들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모두 비슷한 말을 했어요. 고인께서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은인이셨어요.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니까 장례식장이 거의 가득 찼습니다. 이런 상황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고인이 어떤 분이셨길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장례식장 직원도 신기해했어요.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계셨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오후 1시쯤 또 다른 차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젊은 남성이었어요. 30대 초반 정도로 보였는데 정장 차림이 단정했습니다. 혹시 김철수 아저씨 장례식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저는 박준호라고 합니다. 대학생 때 아저씨께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대학생 때라니. 아버지가 대학생을 도와주신 적이 있나 싶었어요. 박준호 씨는 영정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계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감정이 복받쳐서. 괜찮습니다. 아버지께서 어떤 도움을 주셨나요? 학비 걱정 때문에 자퇴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저씨께서 정말 큰 도움을 주셨어요. 학비를요? 네. 그 덕분에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고 지금은 작은 회사지만 대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아버지가 다른 사람의 학비를 도와주실 형편이 되셨나 싶었거든요. 오후 2시쯤 이번에는 나이 든 여성분이 오셨어요. 실례합니다. 김철수 씨 장례식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저는 송여사라고 합니다. 15년 전에 아저씨께 큰 신세를 졌거든요. 15년 전이면 아들이 고등학생이었을 때였어요. 어떤 신세를 지셨나요? 제가 가게를 운영하다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아저씨께서 도와주셨어요. 그 덕분에 지금까지 장사를 할 수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어떻게 도와주셨나요? 그게 복잡한 이야기인데요. 나중에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또 나중에 얘기하자는 말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인지 궁금했어요. 오후 3시가 넘어가니까 젊은 여성도 왔습니다. 김철수 아저씨 맞죠? 저는 이지영이에요. 네, 어떻게 아버지를 알고 계시나요? 고등학교 때 정말 어려운 시기가 있었는데 아저씨께서 도와주셨어요. 고등학교 때요? 네. 그 덕분에 공부를 계속할 수 있었고 지금은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간호사라니. 꽤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신 것 같았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장학금이요. 아저씨께서 몰래 장학금을 지원해 주셨거든요.
장학금? 아들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신도 장학금을 받지 못해서 고생했는데 아버지가 다른 사람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셨다니. 오후 4시쯤에는 또 다른 중년 남성이 왔어요. 고인께 정말 큰 빚을 졌습니다. 어떤 빚이신가요? 제가 사업에 실패해서 모든 걸 잃었을 때 김 사장님께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 또 김 사장이라는 호칭이었습니다. 사업 자금을 지원해 주셨거든요. 그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예요. 사업 자금이라니. 아들은 점점 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루 종일 조문객이 끊이지 않았어요. 모두 아버지께 도움을 받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장학금, 사업자금, 생활비, 의료비. 도움의 종류도 다양했어요. 저녁 7시쯤 마지막 조문객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품격 있어 보이는 노신사였어요. 저는 변호사 최민수라고 합니다. 변호사라니. 꽤 지위가 높아 보이는 분이었어요. 고인과는 어떤 관계이신지. 김철수 씨는 제 인생의 은인이셨습니다. 변호사님 같은 분이 아버지를. 네. 사실 저도 어려운 집안 출신이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김 사장님께서 도움을 주셔서 법대에 진학할 수 있었어요. 또 김 사장이라는 호칭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죠. 평생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최 변호사님은 한참 동안 영정 앞에 서 계셨어요. 하루가 지나고 조문객 명단을 정리해 보니 놀라웠습니다. 총 1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왔더라고요. 회사 대표, 변호사, 의사, 간호사, 교사, 자영업자. 정말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모두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고인께서 인생의 은인이셨습니다.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어요. 아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평생 가난하게 사신 아버지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자신에게는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을까요?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들은 계속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과연 어떤 분이셨을까요? 자신이 알고 있던 아버지와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던 아버지가 다른 사람 같았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아버지 방을 둘러봤습니다. 혹시 모르는 것들이 있을까 해서요. 서랍을 열어보니 평소에 보지 못했던 수첩 하나가 있었어요. 이게 뭐지? 수첩을 열어보니 이름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조문 온 사람들의 이름도 보였어요. 그리고 각 이름 옆에는 간단한 메모가 있었습니다. 김미영 마이너스 가게 운영자금 지원, 박준호 마이너스 대학 학비 지원, 이지영 마이너스 고등학교 장학금 지원. 정말로 아버지가 이 모든 사람들을 도우셨던 거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수첩 마지막 페이지에 이상한 메모가 있었어요. K기업 마이너스 월 500만 원, H건설 마이너스 월 300만 원, L금융 마이너스 월 200만 원.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김철수 씨 아드님이세요? 네, 맞습니다. 저는 오늘 조문 갔던 최 변호사입니다. 시간 되실 때 한번 뵐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신가요? 아버님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요. 지금 당장도 괜찮습니다. 그럼 내일 오전에 제 사무실로 오실 수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대체 아버지에게 무슨 비밀이 있었던 걸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아버지 생각만 났거든요. 평생 가난하게 사셨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던 걸까요? 그렇다면 왜 자신에게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셨을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최 변호사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어제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감사해야죠. 최 변호사님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아버님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들이 많으실 거예요. 네, 어제 조문객들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사실 아버님은 저희들에게는 김 사장님이셨거든요. 김 사장님이요? 네. 정확히는 천사 같은 투자자셨어요. 투자자라니. 아들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수십 년 동안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셨어요. 장학금부터 사업자금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거든요. 하지만 저희 집은 늘 어려웠는데 그게 바로 아버님의 철학이셨어요. 최 변호사님이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걸 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아버지는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삶을 살고 계셨던 걸까요? 장례식장 한쪽에서 누군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최 변호사님의 사무실에서 나온 봉투는 생각보다 두꺼웠습니다. 아들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첫 번째 서류는 은행 통장 사본이었습니다. 이게 뭐죠? 예금주는 분명 아버지 이름이었어요. 하지만 잔액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8억 4천만 원? 네, 맞습니다. 최 변호사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이건 말이 안 돼요. 저희 집은 늘 어려웠거든요. 그게 바로 아버님의 철학이었어요. 본인과 가족은 최소한으로 살면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모든 걸 베푸셨거든요. 아들은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어디서? 두 번째 서류를 보세요. 다음 서류는 주식거래 내역서였습니다. 20년 넘게 축적된 기록이었어요. 아버님께서는 정말 뛰어난 투자자셨어요. 아주 작은 금액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불려나가셨거든요. 거래 내역을 자세히 보니 놀라웠습니다. 거의 모든 투자가 수익을 냈더라고요. 처음엔 월 10만 원씩 투자하기 시작하셨어요. 그게 20년 전 일이에요. 월 10만 원이라니. 그 시절 10만 원이면 아들의 용돈보다도 많은 돈이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정말 치밀하게 공부하셨어요. 경제신문을 매일 읽으시고 기업 분석도 직접 하셨거든요. 아들은 기억해봤습니다. 아버지가 늦은 밤에 신문을 읽고 계시던 모습을요. 그냥 시간을 보내시는 줄 알았는데,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절대 본인을 위해 쓰지 않으셨어요. 모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하셨죠. 세 번째 서류는 후원 내역서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버님께서 지난 15년간 후원하신 내역들이에요. 명단을 보니 어제 조문 왔던 사람들의 이름이 대부분 있었어요. 김미영 씨 마이너스 가게 운영자금 500만 원. 박준호 씨 마이너스 대학 등록금 전액 4년간. 이지영 씨 마이너스 고등학교 장학금 월 50만 원. 송 여사님 마이너스 사업자금 1,000만 원. 총 지원 금액이 얼마예요? 약 15억 원 정도 됩니다. 15억 원이라니. 아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왜 저에게는? 그게 아버님의 교육 철학이었어요. 최 변호사님이 네 번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아버님께서 직접 쓰신 글이에요. 편지였습니다.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어요. 내 아들에게라고 적힌 제목을 보고 눈물이 났습니다. 편지 내용을 읽기 시작했어요. 아들아, 이 편지를 읽는다는 건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겠구나. 미안하다. 평생 너에게 가난을 물려준 것 같아서 죄송하다. 하지만 그게 내 진심은 아니었단다. 사실 아빠는 너에게 줄 수 있는 돈이 있었어. 하지만 주지 않았지. 아들은 편지를 읽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왜냐하면 너는 스스로 이겨낼 힘이 있는 아이였거든.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견디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봤어. 하지만 세상에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있단다. 노력해도 기회조차 없는 사람들 말이야. 그런 사람들에게 작은 희망을 주고 싶었어. 너처럼 강한 아이가 되라고 말이야.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김미영 씨는 남편이 병으로 쓰러져서 혼자 세 아이를 키워야 했어. 가게 운영 자금이 없어서 아이들이 굶을 뻔했지. 박준호는 부모님이 안 계셔서 홀로 학비를 벌어야 했어. 공부도 잘하고 꿈도 있는 아이였는데 포기할 뻔했단다. 이지영이는 가정폭력으로 고통받고 있었어. 공부로 탈출하려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힘들어했지. 하나하나 구체적인 사연이 적혀 있었어요. 아빠는 이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너를 생각했어. 만약 내가 그런 상황이라면 누군가 도와주었으면 좋겠다고 말이야. 그래서 내가 대신 도와줬단다. 너의 이름으로 말이야.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물론 너에게도 도움이 필요했을 때가 있었어. 대학 갈 때, 취업 준비할 때. 아빠도 알고 있었어. 하지만 너는 스스로 해낼 아이였어. 실제로 그랬잖아. 혼자서도 훌륭하게 자라줬어. 반면에 다른 아이들은 정말 절실했어. 도움 없이는 꿈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 편지의 끝 부분이었습니다. 아들아, 이제 그 사람들이 성공했어. 모두 각자의 분야에서 열심히 살고 있지. 김미영 씨는 가게가 번창해서 지금은 여러 지점을 운영해. 박준호는 회사 대표가 됐고 이지영이는 간호사가 됐어. 그들의 성공은 곧 너의 성공이기도 해. 내 이름으로 도운 거니까 말이야. 그리고 이제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도울 거야. 선순환이 계속될 거란다. 편지 마지막 부분을 읽을 때는 목이 메어서 소리를 낼 수 없었어요. 아들아, 너는 이미 충분히 훌륭해. 가난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자란 내가 자랑스러워. 이제 아빠가 남긴 돈으로 편하게 살아도 돼. 하지만 가끔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면 좋겠어. 그게 진짜 부자로 사는 방법이거든. 사랑한다, 아들아.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한참 동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최 변호사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아버님께서는 진짜 부자셨어요. 돈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온 거였구나. 네, 모두 아버님 덕분에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5번째 서류는 또 다른 통장이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아드님 명의로 만들어둔 계좌예요. 매달 일정 금액을 넣어두셨거든요. 잔액을 보니 2억 원이 넘었어요. 언제부터요? 아드님이 취업하신 때부터요. 내 아들이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라고 하시면서 매달 넣어두셨어요. 제가 힘들어할 때도 있었는데 아버님께서 여러 번 고민하셨어요. 도와드릴까 말까 하시면서요. 그럼 왜 안 도와주셨어요? 아드님이 스스로 이겨낼 때까지 기다리고 싶다고 하셨어요. 도움을 받고 성공하는 것과 혼자 힘으로 성공하는 건 완전히 다르다고 하시면서요. 6번째 서류는 아버지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이것까지, 네, 아버님께서 꼼꼼히 기록해 두셨어요. 일기를 읽어보니 놀라웠습니다. 아들이 신문 배달을 시작했다. 새벽 5시에 일어나는 모습을 보니 기특하면서도 미안하다. 아들 학원비 때문에 고민이다. 다른 아이들은 다 다니는데. 하지만 참자. 아들은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아이다. 아들이 취업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조건이 좋지 않다고 걱정하는 것 같은데 괜찮다. 시작이 중요한 거다. 아들이 야근을 많이 한다고 한다. 몸이 걱정되지만 열심히 하는 모습이 자랑스럽다. 매일매일 아들 걱정을 하고 계셨던 거였어요. 그리고 일기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미안하다.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해서
하지만 아들은 이미 충분히 훌륭하다.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을 가졌으니까. 이제 내가 도운 사람들이 아들을 도와줄 때가 올 것이다. 그때까지만 기다려주면 좋겠다. 아들은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다니. 아버님은 정말 지혜로우신 분이었어요. 최 변호사님이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유언장이에요. 아들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준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매년 수익의 10%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사용할 것. 이것이 우리 가문의 전통이 되기를 바란다. 진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나누는 사람이다. 유언장을 다 읽고 나서 아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아버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라는 뜻이시군요. 네, 하지만 강요는 아니에요. 아드님의 선택에 맡기신다고 하셨거든요. 아들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평생 가난하다고 생각했던 아버지가 실제로는 이렇게 많은 재산을 모으시고 그것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도우셨다니. 그리고 자신에게는 가난을 경험하게 해서 진짜 강한 사람으로 키우려 하셨던 거였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고 싶어요. 정말요? 네. 저도 이제 알겠어요. 진짜 부자가 뭔지.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방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이해했어요. 방 안은 조용했지만 아버지가 함께 계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어려웠던 모든 순간들이 의미가 있었네요. 아버지 책상 위에 놓여있던 낡은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이제는 그 의미를 알 수 있었어요. 첫 번째 페이지에 적혀있던 글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진짜 교육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하는 것이다. 내 아들이 진짜 강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아들은 그제서야 아버지의 진짜 사랑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가난을 경험하게 한 것도 혼자 힘으로 이겨내게 한 것도 모두 사랑이었던 거예요. 며칠 후 아들은 최 변호사님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재단이요? 네. 아버지처럼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재단을요. 좋은 생각이네요. 이름은 김철수 희망재단으로 하고 싶어요. 그렇게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후원 대상은 어제 조문 왔던 분들이 추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저희가 받은 도움을 이제 다른 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어요. 김미영 씨가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버님께 받은 은혜를 갚고 싶거든요. 박준호 씨도 동참하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아버지가 도운 사람들이 모여서 새로운 도움의 고리를 만들어 갔습니다. 아들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성공은 돈을 모은 것이 아니라 사람을 키운 것이었다는 거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을 키워나갈 거라는 거요. 아들의 성공은 결코 혼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겨진 건 돈이 아닌 기록이었습니다. 재단 설립 한 달 후 아들은 아버지 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비밀이 밝혀졌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낡은 책장 뒤에서 또 다른 상자를 발견했어요. 이건 또 뭐지? 상자를 열어보니 작은 노트 여러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모두 아버지 필체로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첫 번째 노트를 펼치니 제목이 있었습니다. 내 아들을 위한 인생 수업. 아들은 호기심에 첫 페이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1일차 마이너스 아들이 태어났다. 오늘 우리 아들이 세상에 나왔다. 작고 연약한 모습을 보니 마음이 먹먹하다. 이 아이가 어떤 어려움에도 꺾이지 않는 강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나부터 모범을 보여야겠다. 아버지가 아들이 태어난 날부터 일기를 써오셨던 거였어요. 100일차 첫 미소. 아들이 처음으로 웃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다.
이 미소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다. 1년차 첫걸음. 아들이 첫걸음을 뗐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려는 모습이 기특하다. 인생도 이렇게 넘어지고 일어서는 거겠지.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계속 읽어나갔습니다. 3년차 유치원 입학. 아들이 유치원에 들어간다. 다른 아이들보다 옷이 초라해서 걱정된다. 하지만 옷이 사람을 만드는 건 아니다. 마음이 중요하다. 7년차 초등학교 입학. 아들이 학교에 간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지만 더 중요한 건 착한 마음이다. 가난해도 남을 도울 줄 아는 아이로 키우고 싶다. 10년차 첫 번째 시련. 아들이 학교에서 놀림을 받고 왔다. 옷이 낡았다고, 가난하다고. 마음이 아프지만 이것도 필요한 경험이다. 이런 아픔을 아는 아이가 나중에 다른 사람의 아픔도 이해할 수 있을 테니까. 그날 밤 아들에게 말했다. 가난은 부끄러운 게 아니야. 노력하지 않는 게 부끄러운 거야. 아들은 그때를 기억했습니다. 아버지가 해주신 말씀을요. 13년차 중학생이 된 아들. 아들이 신문 배달을 하겠다고 한다. 말리고 싶지만 의지가 워낙 강해서 사실 돈이 없는 건 아니다. 하지만 아들이 스스로 노력하는 법을 배웠으면 한다. 15년차 고등학생. 아들이 학원을 다니고 싶어 한다. 친구들은 다 다닌다고. 마음이 아프다. 보내주고 싶지만 참는다. 아들은 혼자서도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아이니까. 그 대신 몰래 좋은 참고서들을 사서 책상에 놓아둔다. 아들은 그때를 기억했어요. 어떻게 그 참고서들이 책상에 있었는지 궁금했었는데. 18년차 수능. 아들이 수능을 본다. 결과가 어떻든 내 아들은 최고다. 다른 아이들처럼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해 미안하지만 그 덕분에 더 강한 아이가 됐을 거다. 19년차 대학 입학. 아들이 지방대에 간다. 서울대가 아니어서 실망하는 것 같은데. 괜찮다. 어디를 가든 내 아들은 빛날 거다. 입학식 때 함께 간 것이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다. 22년차 졸업과 취업 준비. 아들이 취업 준비를 한다. 여러 번 떨어져서 힘들어하는 모습이 안쓰럽다. 도와주고 싶지만 참는다. 이것도 필요한 과정이니까. 24년차 첫 직장. 아들이 드디어 취업했다. 조건이 그리 좋지 않다고 걱정하지만 시작이 중요한 거다. 이제 내 역할은 거의 끝난 것 같다. 아들은 이미 충분히 강한 사람이 됐으니까. 여기까지가 첫 번째 노트였습니다. 두 번째 노트를 펼치니 제목이 달랐어요. 내가 도운 사람들의 이야기. 김미영 씨를 처음 만난 건 5년 전이었다.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서 혼자 새 아이를 키워야 하는 상황이었다. 가게 임대료도 못 내서 곧 문을 닫아야 한다고 울고 있었다. 그때 생각났다. 만약 우리 아들이 그런 상황이라면 누군가 도와주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도왔다. 내 아들 이름으로. 아버지는 도움을 준 모든 사람들의 사연을 자세히 기록해 두셨던 거였어요. 박준호를 만난 건 3년 전이다. 부모님이 안 계셔서 혼자 학비를 벌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아르바이트만으로는 한계가 있었고 결국 자퇴를 결심하고 있었다. 그 아이의 눈을 보니 우리 아들이 생각났다. 꿈을 포기하면 안 되는데 등록금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조건은 하나. 나중에 성공하면 다른 사람을 도와달라는 것. 이지영이를 도운 이유도 마찬가지다. 가정폭력에 시달리면서도 공부로 탈출하려는 의지가 강했다. 우리 아들만큼 의지가 강한 아이였다. 그래서 장학금을 지원했다. 그 아이가 꿈을 이루는 걸 보고 싶었다. 노트에는 150명이 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어요. 모두 구체적이고 따뜻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노트를 열었을 때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 아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들. 편지가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2020년 1월 1일. 아들아, 새해가 됐다. 너는 지금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겠지. 아빠는 너무 자랑스럽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자란 내가. 2020년 6월 15일. 오늘 너에게 전화를 걸까 말까 고민했다.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하지만 참았다. 너는 혼자서도 잘하고 있으니까. 2021년 3월 10일. 아들아, 아빠가 아픈 걸 들켰구나. 걱정하는 모습을 보니 미안하다. 하지만 괜찮다. 수술하면 나을 거야. 2021년 8월 20일. 수술이 잘 됐다. 내가 병원비 걱정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다. 사실 돈은 충분히 있었는데 내가 책임감을 배우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어. 2022년 4월 5일. 아들아, 너는 이미 충분히 훌륭한 사람이 됐어. 이제 아빠의 비밀을 알려줄 때가 온 것 같다. 2022년 12월 31일. 올해도 마지막 날이다. 아들아, 고생 많았어. 내년에는 너에게 모든 걸 말해주고 싶다. 그리고 함께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왔으면 좋겠어. 마지막 편지는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보내기 며칠 전에 쓰신 것이었어요. 아들아, 이게 마지막 편지가 될 것 같다. 몸이 많이 안 좋아졌어. 하지만 걱정하지 마. 아빠는 충분히 행복했으니까. 너라는 아들을 둔 것만으로도 인생이 성공이었어. 이제 아빠가 남긴 모든 것들이 내게 전해질 거야. 돈도 사람들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아빠의 마음도. 아들아, 넌 이미 최고의 유산을 받았어. 바로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을 말이야. 그 힘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줘. 그게 진짜 부자로 사는 방법이야. 사랑한다, 내 아들아. 아들은 노트를 덮고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평생 가난하다고 생각했던 아버지가 실제로는 이렇게 깊은 사랑으로 자신을 지켜보고 계셨다니. 그리고 그 모든 어려움이 자신을 강하게 만들기 위한 아버지의 계획이었다니. 며칠 후 아들은 김철수 희망재단 첫 번째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오늘 첫 번째 장학금을 받게 될 학생은 고등학생 이민수 군입니다. 이민수는 아버지와 똑같은 상황에 있는 아이였어요. 가난하지만 꿈을 포기하지 않는 아이였죠. 이민수야, 이 장학금을 누가 보내는지 알고 있니? 아니요. 내 미래의 모습이야. 지금은 어렵지만 나중에 성공하면 또 다른 친구를 도와주는 거야. 이민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할게요. 그 모습을 보니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도 이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도우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두 번째 후원금은 김미영 씨가 추천한 싱글맘에게 전달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박준호 씨가 추천한 창업자에게, 네 번째는 이지영 씨가 추천한 간병인에게. 이렇게 아버지가 도운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도우는 선순환이 시작됐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재단을 통해 도움을 받은 사람이 50명을 넘었어요. 그리고 그중 몇 명은 벌써 다른 사람들을 도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해하겠어요, 아버지. 아들은 아버지 영정 앞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라 마음이었네요. 남을 도울 줄 아는 마음,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 그리고 희망을 나누는 기쁨.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안녕하세요, 김 대표님. 저는 작년에 장학금을 받았던 이민수입니다. 민수야. 어떻게 지내?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후배 중에 정말 어려운 친구가 있거든요. 아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벌써 시작된 거였어요. 새로운 선순환이요. 그래, 한번 만나보자.
정말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아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참 맑았어요. 아버지, 이제 알겠어요. 왜 저를 그렇게 키우셨는지. 어려움을 이겨본 사람만이 진짜로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거리요. 받기만 해본 사람은 주는 기쁨을 모르지만 힘들어 본 사람은 도움의 소중함을 안다는 거리요. 이제 제가 아버지의 뜻을 이어갈게요. 그날 저녁 아들은 새로운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김철수 희망재단 일기 -1일차. 오늘부터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새로운 시작을 한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진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나누는 사람이다. 오늘 새로운 아이를 도왔다. 그 아이가 나중에 또 다른 아이를 도울 때까지 이 선순환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란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진짜 유산을 물려주셔서.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은 아들을 통해 계속 이어져 나갔습니다. 가난은 아들을 막지 못했고 어려움은 오히려 그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은 이제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3년 후 재단 3주년 기념식에서 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부자가 뭔지 아세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을 많이 키운 사람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평생 가난하게 사셨지만 150명이 넘는 사람을 키우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 또 다른 사람들을 키우고 있죠. 이게 바로 진짜 유산이에요. 돈은 쓰면 없어지지만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거든요. 우리 모두 그런 부자가 됩시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순간 아들은 느꼈어요. 아버지가 함께 박수치고 계시는 것 같다고요.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다, 아들아. 이제 정말 진짜 부자가 됐구나. 가난은 아들을 막지 못했고 아버지의 사랑은 세대를 이어진 진짜 유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산은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나갈 것입니다. 누군가의 꿈을 키우고 누군가의 희망이 되면서요. 이것이 진짜 부자로 사는 방법이었습니다.